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천원석의 횡설수설인문학 5월 22일 72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낮은 수준을 뜻하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천원석입니다. 우리가 방송에서 가장 많이 듣고 보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바로 국회의원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그 수는 겨우 300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300명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날마다 우리의 귀와 눈을 끌어당기고 또 우리의 입을 열어 소리치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사람들보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멀리하고 싶은, 나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지어는 가장 경멸하는 직업군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아주 특별한 직업군이기도 하죠. 그런데 국회의원을 동경하든 혹은 무시하든 공통점이 있다면 국회의원이란 직업 자체에 대해 우리는 너무 모른다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음 주로 회기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직 국회의원 한 분을 모시고 국회의원의 속사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셨던 김남국 국회의원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습니다. 인순이가 부릅니다. 거위의 꿈.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때론 누군가가 뜬모를 비웃은 내 등 뒤에 흘리대도 난 참아야 해도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던 말이지.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인순이의 거위의 꿈을 들으셨습니다. 제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 안산시의 국회의원이신 김남국 우리 국회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직접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네. 네. 제가 이게 스피커 볼륨을 조금밖에 안 올렸는데 워낙 텐션이 높으셔가지고 그냥 쩡쩡 울리시네요. 예. 우선 제가 우리 김남국 의원님에 대한 프로필을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면 전남 광주 출생이세요. 네. 그다음에 중앙대 행정학과를 졸업하시고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 로스쿨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셨고 또 이제 이 로스쿨 출신의 제 첫 번째 국회의원 선출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2015년에 더불어민주당 입당하셨고 2020년에 원래 서울 강서구 갑 선거구에 출마 선언을 하셨다가 거기가 이제 유명한 금태섭 국회의원 그 지역구였었죠. 그때 이후에 사퇴하시고 다시 안산 단원구 을 후보로 공천을 받으셨다가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랑 이제 선거하셔서 이기셨던 그리고 국회의원이셨는데 중간에 이제 잘하시던 그런 일로 이제 탈당을 하셨다가 어제였나요? 보도가 이제 민주당을 다시 복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최근까지 따끈따끈한 뉴스를 항상 갖고 다니셨던 우리 국회의원이셨습니다. 제가 뭐 제대로 말씀드렸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예. 이렇게 질문을 좀 한번 좀 드릴게요. 안산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안산은 어떻게 보면 고향은 아닌데요. 네. 어떻게 보면 제 2의 고향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저를 낳아주신 곳이거든요. 네. 정치인에게 출마의 기회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회를 정말 천금의 기회를 갖는 것만큼의 큰 어려운 기회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갖고 또 그냥 단순하게 기회를 갖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출마해서 당선된 곳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저를 낳아준 곳, 품어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자, 그런데 뭐 바로 그냥 직접적인 질문을 좀 들어갈게요. 네, 네. 네. 이제 그래 고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안산에 혼자 계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아, 그러면 제가 여자친구나 와이프는 없지만 안산에 부모님이 함께 살고 계셔요. 네. 부모님이 광주에 계신 게 아니고 여기에 계신 네, 거예요? 안산에 이제 선거가 끝나고 부모님도 이제 같이 올라오셔서 같은 곳에 함께 살진 않지만 옆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네, 그럼 네. 부모님도 안산 주민이시고. 네. 네, 그렇군요. 예.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안 하셨기 때문에 네. 안산 시민들의 많은 분들이 어차피 정치 때문에 오셨으니까 이제 정치 때문에 안산을 떠나시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계신데 그러면 계속 안산에서 정치를 하시겠다는 의미시겠네요. 네, 그러면? 당연하죠. 네. 정치인의 정치적 기반이라고 하는 것, 출마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버릴 수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네. 특히나 저같이 정이 많은 정치인은 그것을 이렇게 쉽게 떠날 수가 없는데요. 네. 저희 지역에는 제가 못다한 꿈, 제가 해야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쉽게 안산을 떠나겠다라는 그 생각이 없고요. 여러 가지 제가 꼭 출마를 하고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안산에서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김남국 국회의원님이 워낙 방송을 뭐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들 거기에 대한 우리 의원님의 견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방송 유튜브를 찾아보시면은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정치 현안보다도 개인 김남국, 인간 김남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쭤보고. 야, 이거 나가면은 저는 연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좀 이따 맨 마지막에 네. 공개 구원 한번 하는 시간을. 네. 그렇다면 여쭤보죠. 네. 죄송합니다만 지금 연배가 어떻게 되세요? 그 비밀입니다. 비밀이신가요? 네, 비밀입니다. 네, 아주 젊게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왜 결혼을 안 하신 겁니까? 못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옛말에 틀린 말이 없다고 정말 네. 공부할 때, 연애할 때, 놀 때, 결혼할 때, 취업할 때 이게 다 때가 있는데 네. 시기를 좀 놓쳐버리니까 결혼할 때를 놓치다 보니까 지금까지 결혼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다고 우선순위가 결혼에 있으시지도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는 너무 이렇게 약간 그 일하고 취업하고 뭐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강박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무게감 이런 중압감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쫓기듯 일에 많이 좀 억눌려 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연애 경험은 있어요? 연애 경험 많죠.
그래서 제가 연애 전문 상담사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제가 지난달에 네. 우연히 저희 이제 민주당의 권리당원들과 이렇게 2030 20대 친구들과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우연히 한 테이블 6명과 식사하는 자리에 앉았는데 세상에 그 6명이 전부 다 모쏠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황금 같은 연휴 기간에 국회의원을 만날 게 아니라 연애를 해야 된다 너희들은. 네.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제 머리 못 깎는 분한테 그런 얘기 들으면 권위는 없을 것 같은데. 네. 내가 결혼을 한다. 네. 그렇다면은 원하는 어떤 타입이 있으신가 이상형? 그래도 이제 둥글둥글하고 마음이 착하신 분, 선하신 분이 좋죠. 네, 함께 평생을 살아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예뻐야 된다. 뭐 예쁜 꼭 얼굴이 예쁜다는 것보다는 네. 예, 마음이 예쁜 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종교는 좀 있으신가요? 종교는 제가 이거 오늘 석가탄신일에 녹음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아주 이렇게 정치인에게 무리한 어떤 어려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석가탄신일인데 오늘 아침에는 절에도 다녀오고요. 네. 네, 교회도 자주 다니고요. 네, 네. 성당에도 신부님과 이제 자주 찾아뵙고 이렇게. 두루. 네. 근데 세례를 성당에 나가서 아,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영세는 아직 안 받으시죠? 예, 영세는 못 받았는데 제가 살레시오 고등학교 천주교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요. 네, 아직 미루고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세례를 꼭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네. 그 위키백과에 제가 한번 우리 유 의원님을 검색을 했더니 종교가 천주교라고 적혀 있으셔가지고 예. 그래서 어디 제 종교 얘기하실 때는 천주교 저걸로 얘기하시겠구나 싶어서 여쭤봤던 거였는데. 예, 항상 제가 말을 하면 그 제일 많이 간 곳은 교회를 제일 예배를 많이 받고요. 예. 네, 근데 미뤄놓은 일이긴 하지만 네. 예, 성당에서 좀 이렇게 세례를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치인이시기 전에 법조인이셨잖아요. 네, 근데 대학 전공은 이제 물론 행정학과에서 로스쿨로 가셨지만 내가 법을 전공해야겠다. 뭐 이렇게 좀 이제 이렇게 법조인이 되어야겠다.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모든 20대들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군대 전역할 무렵에 진로로 굉장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역할 때의 고민,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3학년, 4학년 졸업을 하면서 그때 되게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원래 이제 제가 꿈꾸었던 길은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3학년, 4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유학을 가야겠다라고 고민을 했었고요. 네. 근데 졸업을 하려고 했었던 그 시점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터져가지고 환율이 뭐 1,600원 막 이렇게 1,800원 막 이렇게 확 뛰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저희 집 뭐 가정 형편으로는 이제 유학을 이제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사회적으로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라는 생각에 사회활동도 하면서 내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직업이 뭘까 그러다가 그럼 그게 변호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 그런 의미가 있지만 또 적성하고도 맞느냐는 또 다른 문제 같은데 네. 해보시니까 적성이 딱 맞으시나요? 꽤 적성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변호사라고 하는 일은 남의 일을 내 일처럼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되게 그래도 어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되게 신경 써서 정성을 다해서 꼼꼼하게 친절하게 하는 게 제 장점인데 네. 변호사 하는 동안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 변호사님들의 직업률이기는 하겠지만 네. 나한테 의뢰를 오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건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변호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번에 공천할 때도 그 어디야 조수진 변호사 문제가 됐듯이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변호를 맡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갈등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원칙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이제 정말 이제 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살인범, 악인, 뭐 파렴치범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변호받을 권리가 있고 그런 사람들의 권리와 인권도 누군가는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정치적으로 그런 사람을 변호했다라는 것만으로 공격을 받거나 공격하는 그렇죠. 것은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제 나름의 원칙은 좀 있고요. 예컨대 어떤 굉장히 극악무도한 사람 아니면 서민을 상대로 해서 서민의 어떤 아주 고열을 짜내서 사기를 친 어떤 그런
뭐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범죄는 변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네. 자, 그렇게 하시다가 근데 그 전문 영역이 있잖아요, 변호사님들도. 어떤 영역이셨어요? 저는 이제 주로 민사 부분을 많이 했었고요. 아, 민사와 가사, 이혼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했었고 또 제가 2012년 3년부터 2016년까지는 민주당의 사건들도 거의 전담해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산의 당선인이시죠. 김현 당선인 간의 특별한 또 인연인데요. 김현 당선인이 2012년 대선 때 국정원 감금 사건으로 당시 이제 국정원 감금 사건 피고인이 되어가지고 재판받았을 때 그때 제가 변호인으로 김현 의원님, 지금 광주 시장 강기정 시장님 등을 변호했었습니다. 그때는 정치하려고 생각했던 게 아니셨잖아요. 그랬죠. 네, 그때는 그냥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치인들이라면 나름대로 뭐 욕은 하지만 그래도 좀 뭐랄까 좀 전관이 있으시고 네.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변호를 맡기려고 그럴 텐데 그 당시에 김남국 의원님이 어떤 점이 믿어서 이렇게 맡기셨을까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 사건도 맡았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낙선인이셨죠. 네네. 왜 맡길까라고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캠프에 정말 법원장 출신, 지검장 출신 어마어마한 정관분들이 많으신데 왜 맡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편하게 소통하고 정말 내 일처럼 성실하게 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비교적 저하고 상담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는 분들은 저한테 선임을 많이 하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정치인이나 국회의원분들 주변에 법조인들, 기라성 같은 분들 많은데 정말 햇병아리 2, 3년 차 저한테 변호사 선임을 한 걸 보면 그러한 저의 성격, 성품 그런 것들 때문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그게 정치에 입문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되신 건가요? 계기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하고 멀어진 계기가 됐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2012년에 와서 저도 호기심에 이렇게 정치에 참여해보고 직접 국회의원 분들을 만나봤는데 만나보니까 저하고 더 맞지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에 나는 정치하고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같다. 역시 나는 교직이 천직이야라고 하면서 그때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교수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에 갔고요. 명함도 아예 없는 상태로 사무실도 다 정리하고 명함도 없는 상태로 거의 2019년 6월까지 그렇게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변호사 하면서. 네. 근데 저희 일반인들이 김남국 의원님을 이제 얼굴이 익히게 됐던 게 김어준 씨하고의 방송 팟캐스트 뭐 그것 통해서 많이 알려지셨고 뭐 그래서 당연스럽게 다음에 정치 수순으로 가시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도교수 선생님이 항상 뭐라고 하시는데요. 입대할 때 입학할 때는 공부만 한다고 결혼도 안 하고 공부만 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방송하고 있고 방송에 출연하고 있고 어느 순간 거리에서 집회에서 이제 사회 보고 있고 100만 촛불 집회 사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어느 순간 보니까 또 이렇게 국회에 출마하고 있고 어떻게 된 거냐. 인생이라고 하는 게 참 모르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전혀 뜻하지 않게. 어쨌든 정치를 안 하려고 하셨고 별로 학문의 뜻이 있으셨는데 어느 순간 그래 내가 정치를 해야겠어라고 결단을 하셨던 어떤 순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계기가 뭐였을까요? 2019년 그 조국 교수님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사를 보고 이건 진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조국 교수님에 대한 수사와 가족들에 대한 수사를 보고 이건 마치 제가 법률가여서가 아니라 그냥 일반 개인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치 내 가족이 수사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또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형사사법 체계 안에서 우리 헌법 체계 안에서 이런 어떤 수사는 정치 수사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바꿔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때 이제 좀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국 백서 같이 쓰시고 하셨던 거예요. 같이 쓰지는 못했고요. 이제 기획을 제가 써야겠다라고 기획을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렇게 쭉 지적하는 법률적으로 지적하는 책을 써야겠다라고 하면서 기획을 했었고 이제 출마하면서 제가 지필에 조금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을 하시다가 민주당에서 콜이 오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전화를 딱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에? 약간 이런 약간 그런 느낌도 진짠가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 가족들하고 의논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랬습니다. 흔쾌히 부모님이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흔쾌히 하지는 않으셨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항상 그 약간 아버지는 약간 부정적이셨던 것 같아요. 뭘 도전한다 그러면 로스쿨 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대학에 간다고 할 때도 부정적이셨고요.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는 공무원 시험 보라라고 하는 주의셨어요. 평범하게 대학 갈 때도 대학 가지 말고 바로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공무원 시험 해가지고 방통대 그냥 합격하고 방통대 가면 그게 훨씬 더 승진이 빠르다. 7급이나 행시한 것보다 빠르다. 그러면서 그런 입장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로스쿨 간다고 할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네가 무슨 로스쿨이냐. 그다음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일한다고 할 때도 무슨 너를 대선 캠프에서 써주겠냐라는 그 입장이셨는데요. 출마한다고 할 때도 약간 걱정 반 우려 반 그런 입장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뭐 응원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도 응원하시지만 지금도 걱정이 많으시죠. 그러시겠죠. 예. 아니 우리 김남국 의원님은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청 청취자분들도 국회의원 시작하시면서 네. 또 지금 이제 뭐 몇 개월 전 사건이었지만 다 언론하고 문제가 이제 불거졌던 사건들이 있으셨어요. 그 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처음에 언론 방송 나오셨을 때 연애 사건이 아니라 연애 사건이 아니라 여성 폄하 사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이거 뭐 스캔들 연애 스캔들처럼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 이제 쓰리 연고전이라고 하는 팟캐스트가 있었는데요. 이동영 작가와 그 다음에 손 변호사님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님 이렇게 몇몇 분들하고 이렇게 하는 그 쓰리 연고전이라는 그 팟캐스트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제 연애를 못하는 형들이 연애를 못하는 저에게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쓰리 연고전에 출연했다라는 제가 어떤 뭐 막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닌데 그런 어떤 야한 선정적인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라는 것만으로 언론이 프레임을 잡고 엄청나게 공격을 했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프레임이었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해 문제가 됐던 역시나 마찬가지 가상화폐 투자 논란도 대선 비자금, 뭐 뇌물, 뭐 시세 조작 이런 것들 사실은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려면 이 의혹을 제기하는 기초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예컨대 시세 조작이다라고 하려면 시세 조작에 사용된 지갑 주소나 계좌 주소 그리고 또 그거에 참여한 공모여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내부 고발이나 문자, 녹취 이런 어떤 최소한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기초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기초 사실 없이 그냥 투자했다, 투자 금액이 크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투자했다라는 것만으로 어마어마하게 그냥 막 사실을 부풀려가지고 1년 내내 그렇게 이제 공격을 했었는데요. 뭐 압수수색도 들어온 바가 없고 아예 그냥 법원에서 영장이 이미 그 당시에도 2번 기각된 상태로 그냥 마녀 사냥을 한 거였고 가상화폐 투자라고 하는 것이 뭐 주식이랑 주식 투자와 다를 바가 없고 저만 투자한 것이 아니고 저 말고도 권영세 장관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뭐 30여 명이 더 있고 그리고 이번에 당선된 당선인들 중에도 뭐 20-30명이 있는데 오직 한 명만 이렇게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왜 본인이 타겟 되셨어요? 아무래도 민주당 국회의원인 측면이 있고요. 언론 지형 자체가 국민의힘이 하는 경우에는 문제를 삼지를 않습니다. 예. 심지어 그 후보 그 선거 시절에 아니 선거 기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주에 정우택 부의장 사건인데요. 돈을 받았다고 하는 돈 봉투를 받았다라고 하는 영상까지 CCTV 영상까지 있었는데 그리고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들의 진술까지 있었는데도 정우택 의원이 돌려줬다라고 하니까 아무 문제 안 된다라고 뻑뻑 우겨가지고 그냥 공천을 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86개의 녹취록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그 녹취록이 나오니까 공천을 취소했는데요. 그걸 제대로 보도한 언론이 하나도 없었고 오로지 뉴스타파가 하나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네. 그 수많은 민주당 당원 중에 예. 왜 하필이면 김남국 의원이 타겟가 됐느냐는 거죠. 이제 아무래도 뭐 그 이재명 당대표의 또 가까운 핵심 측근인 측면이 있었고요. 또 내부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저를 가지고 공격하고 흔들고자 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기자들하고 좀 잘 좀 지내시지. 기자들하고는 너무 잘 지냅니다. 근데 잘 지내는데 뒤통수 때린 거가 기자들이? 아니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자들하고 아무리 잘 지내봤자 그거는
개인적인 것일 뿐이지 언론사의 공격이라고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예. 개인적으로 친한데 언론사에서 막 이렇게 뭐 마타도송 이렇게 막 했어요. 기자가 와서 개인적으로 미안하다 이런 얘기 하나? 미안하다고 한 기자들이 너무 많았죠. 아, 예, 그리고 그때도 기자들도 그렇게 언론 보도를 하면서도 아 이게 맞냐고 하면서도 걱정하고 내부에서도 막 싸워준 기자들도 되게 많았고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도 되게 고마워하고요. 또 되게 친한 기자들한테도 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형이 너한테 특종을 줄 걸 그랬다 야. 조선일보가 아니라. 예.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자들과의 어떤 사적 관계와 공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서운해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적 관계를 가지고 혹시나 이걸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말하진 않고요. 전혀 그런 거에 서운해하지도 않고 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훅 지나갔는데요. 벌써요? 네. 설마요? 30분 지나갔습니다. 아, 벌써.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자, 제가 노래 한 곡 부탁을 드렸더니 하정우의 돌멩이 이거를 곡을 좀 골라주셨어요. 이 노래 뭐 특별히 좀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요즘에 되게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인생이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곡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힘이 될 때 자기를 위로해주고 내 삶을 응원해주며 위로해주는 곡이 저는 돌멩이이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이 들어서 네. 힘든 시기에 함께 서로 위로하고 힘내자라는 뜻에서 돌멩이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네. 자, 노래 한번 같이 듣겠습니다. Hit me and don't make me strong. 그저 정해진 대로 따르라고 그게 현명하게 사는 거라고 쥐 죽은 듯이 살라는 말 가짜는 말 누굴 위한 삶인가 뜨겁게 쥐져봐 절대 꼼짝 않고 나는 버텨낼 테니까 거세게 때려봐 네 손만 다칠 테니까 나를 봐야야 끝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늘뿐이야 난 말야 야야 똑똑히 봐 깎일수록 깨질수록 더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 감당할 수 없게 벅찬 이 세상 유독 내게만 더 모진 이 세상 모두가 나를 돌아섰고 비웃었고 아픔이 곧 나였지 시들고 저무는 그런 세상 이치에 날 가두려 하지마 들려도 괜찮아 이 삶은 내가 사니까 나를 봐야야 끝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늘뿐이야 난 말야 야야 똑똑히 봐 깎일수록 깨질수록 더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 누가 뭐라 해도 나의 길 오직 하나뿐인 나의 길 내 전부를 내걸고서 hey! 걸어가야야 계속해서 부딪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걷는 거야 언젠가 야야 이 길 끝에 서서 나도 한번 크게 한번 목이 터져라 울 수 있을 때까지
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노래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가수를요. 하정우가 아니라 하현우였는데 제가 하정우라고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만약에 인생에 내 앞에 국회의원이 있고 법조인이 있다. 그러면 다시 나보고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법조인입니다. 법조인이요. 네. 자, 그럼 국회의원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더 스트레스도 많고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생각지 않았던 길이라고 이제 그런 의미 같은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으실 거 아니에요? 나만의 릴렉스하는 방법이 뭐 있으시다면 어떤 것일까요? 릴렉스하는 방법이요. 네. 그래도 지금 돌이켜 보면 국회의원을 하면서 행복하고 약간 릴렉스하고 즐거웠던 시간은 지역에서 동네 분들과 편하게 그냥 소주 한 잔,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기울인 그 시간이 그래도 제일 편안하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만나시는 걸 좋아하시는 모양이시대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강아지 같은 성격이라고 네. 강아지가 그냥 사람만 오면 막 반가워하고 즐거워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네. 주량은 얼마나 되세요? 주량은 소주 2병 정도인데요. 네. 이제 그 국회 정치를 안 하고 싶은 생각 중 하나가 이제 술자리가 많은 것도 있습니다. 네. 너무 많아서. 맞는 사람 만나자고 하는 분들도 많고 네, 그런 자리에서 이제 의뢰이 따라 붙는 게 이제 술인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게 굉장히 부담되기도 합니다. 네. 자, 4년 동안 국회의원 하시고 나서 네.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에게 있어서 정치란 뭘까? 뭐 이렇게 답이 좀 가능하실까요? 저에게 있어서 정치란 세상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수단인 것 같습니다. 봉사의 수단이다. 네. 제가 어릴 때 시장을 지나가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릴 때는 막연하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분들에게 좋은 큰 시장, 깨끗한 시장을 지어줘야겠다 그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는데요. 근데 그걸 이제 나와서 돈을 벌어보려고 하니까 돈을 못 벌겠구나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돈을 벌어도 그분들에게 시장을 지어줄 수도 없고 시장을 지어준다고 하더라도 몇몇 분들에게만 이렇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인데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정치인으로서 좋은 법안을 만든다라고 하면 수십만 수백만에게 큰 행복과 큰 혜택을 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더 이롭게 만들고 제가 봉사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통과시킨 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딱 당선되자마자 국회 들어오자마자 그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니까 저희 의원실 보좌진부터 그 통과 안 된다. 낙선 재선 안 하고 싶냐라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의사들은 척지니까. 예,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도 이제 지역에서 유지시고 힘이 센 집단인데 통과도 지금 역대 17, 18, 19대, 20대 계속 발의만 되었지 통과가 된 적이 없는데 그걸 일개 초선 너가 무슨 그 발의해가지고 욕만 먹고 찍힐 텐데 안 된다 하지 말라고 계속 설득하시더라고요. 선배 의원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셨고요. 근데 이제 제가 법안을 계속 저희 보좌진하고도 싸워서 법안을 발의했고요. 한 분 한 분 동참해주신 서명해주신 의원님들이 많진 않았지만 10분의 동의를 받아서 발의를 했고 또 정말 신기하게도 그 당시에 이재명 도지사가 서한을 저한테도 보내주셔가지고 국회로 서한을 보내주셔가지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시키자 라고 연대를 저하고 함께 해주셨고 2021년 그해 4월인가 이제 송영길 당대표가 또 당대표 되시면서 저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법안이 진짜 급물살처럼 이제 힘이 실려가지고 실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네, 내부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뭐 국회 야당 그때는 여당인가요, 야당인가요? 그때는 여당이었습니다. 여당이었어요. 네. 그럼 야당이었던 지금의 국민의힘 쪽에서도 더 반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국민의힘은 이제 전통적으로 의사협회와 굉장히 끈끈한 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뭐 의사협회와 이렇게 막 멀리 있지는 않습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의사협회 여러분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는 환자단체, 국민의 편익이나 권익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했고요. 수술실 내에서 성추행, 성폭력 그리고 무엇보다 공장식 수술이나
또 대리 수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냥 단순히 그 안에서 성폭력, 성추행 범죄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망 사고가 벌어지는 경우, 또 연구 장애가 발생하는 그런 범죄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이거를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강한 집념이 있었고 네. 실제 통과가 되어서 그때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정치의 좀 효능감, 쾌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의원 생활 하시면서 가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람으로 꼽으신 게 그거라면 안산을 지역구로 하셨을 때 안산을 위한 어떤 정책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말씀 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GTX-C 연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서울과의 접근성에 대해서 교통으로 되게 불편해 하신다라는 그 시민들의 호소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당장에 버스 노선이나 이런 부분을 늘리는 거를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GTX-C 연장하는 부분이 되었을 때 되게 기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인선이 개통되어서 꼭 서울 수도권만으로의 어떤 그 접근성뿐만 아니라 또 수도권 내에서의 이렇게 광역 접근성이 좋아지는 것도 큰 쾌거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것은 이제 신안산선도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신안산선, GTX-C, 수인선 이 개통으로 인해서 안산시에서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안산 시민들이 소비를 바깥에서 하고 잠깐 안산에 정주하고 하는 이런 배드타운이 돼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안산시의 어떤 정책, 고민,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는 좀 들어요. 네. 이제 여당과 야당이 이게 공개적으로 만날 때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막 서로 싸우다가도 그 끝나고 나면은 뒤에서는 서로 웃으면서 또 지낸다. 실제로 그러신가요? 제가 그걸 고등학교 때도 선생님께 이야기를 들었고 대학교 때도 교수님께 그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도 그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저도 국회의원이 되어서 중진 의원님 4선, 3선, 뭐 5선 의원님들께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어떠냐라고 했더니 과거에는 16, 17, 18 이럴 때에는 의원들이 서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잘 지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메라가 꺼지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카메라가 켜지면 막 싸우더라도 카메라 꺼지면 막 웃으면서 손잡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카메라가 꺼져도 서로 대면하고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문제가 오히려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그렇죠. 뒤편에서는 진짜 편하게 진짜 소주 한잔 하면서 어디서 풀고 이야기를 하고 대화하고 그럴 수 있는 정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여야 간의 대화가 굉장히 단절되고 소통이나 토론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그런 정치여서 조금 걱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국민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줘야 되고 또 통합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의 정치는 오히려 그 갈등을 정치인들이 이용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오히려 그 갈등을 증폭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됩니다. 네. 국회의원 중에 여야 가리지 않고 네. 그냥 아주 인간적으로 친하신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이세요? 여야 가리지 않고요. 네. 이재명? 여야 가리지 않고 뭐 친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예. 어제는 이제 저희 청년 가까운 의원님들하고 이제 함께 했었는데요. 박주민 의원님, 김용민 의원님, 이수진 그 용인의 이수진 의원님 뭐 그런 분들하고 함께 했었습니다. 네. 의원님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가장 연배는 제일 어리신 편이잖아요. 그렇죠. 네. 막내. 네, 300명 중에 아마 5번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믿기지 않습니다. 우리 또 일반인들이 흔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보좌관 문제예요. 네. 우리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이 되시면 몇 명의 보좌관이 붙으시는 거예요? 9명의 보좌관이 배정이 됩니다. 그럼 그분들의 월급은 나라에서 나오는 거고. 네. 그럼 보좌관을 내가 선택을 하는 건가요? 네. 국회 인사권은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처음에 되셨을 때 보좌관을 고르실 때도 뭐 추천을 받으시든가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하고 쭉 오셨다가 이제 국회의원을 그만두시게 되면 예. 보좌관들은 어떤 운명이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과 같은 운명입니다. 국회의원과 같은 운명이어서 그래서 눈물이 그래서 지난해부터 제가
학원에 다녀야 되고 자기 개발해야 되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래서 보좌관님들에게 새로 이제 취업할 기회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행히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당선인들과 여러 선배님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려서 한 분 빼고는 다 지금 자리를 다 찾은 상황입니다. 다른 의원님들한테. 네, 다른 의원실로 자리를 다 잡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분도 자리를 잘 잡기를. 네. 그러니까 늘 그게 예. 궁금했어요. 의원님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소신이 있고 뭐가 있어서 딱 그만두면 되는데 네, 그 밑에 딸린 식구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렇죠. 그게 이제 많이 안쓰럽죠. 네. 신분이 보장이 안 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당선이 됐을 때 저희 보좌진한테도 들어오자마자 보좌진 친구들한테도 계속 했던 말이 그러거든요. 보좌진이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가지는 어떤 직업적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젊기 때문에 정치에 완전히 올인하고 출마나 이런 정치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직업을 찾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계속 말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의원실에 면접 보러 오는 친구들 중에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이쪽 길로 두드리거나 얼마 전에도 한 2주 전에도 막 그런 친구들에게 계속 좋은 직업 아니다. 그 의원님의 일정에 따라서 많이 틀려질 거잖아요. 국정감사라고 하면은 준비한다고 또 뭐 50시간 지킬 수도 없을 것 네, 같고. 예. 공무원은 그게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 공무원. 예. 네. 주 56시간이 적용이 안 됩니다. 네. 예. 근데 그렇게 모든 걸 정치 그런 것들을 사시다 보면 그래도 내 내면 속에 좀 뭔가 소프트하고 말랑말랑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좀 있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임기가 5월 29일이 임기 끝나는 네. 날인데요. 그 이후에는 잠시 인생을 쉬어가는 쉼표로 찍고 싶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 중 하나는 여행이고요. 네. 예, 여행 관련된 지금 책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냥 여행을 다닐 수도 있지만 여행의 그 어떤 컨셉 여행을 갔다 와서 사실 책을 쓰는 것도 일이긴 하지만 책을 한번 써볼까라는 그 고민을 하고도 있는데요. 네. 어떤 컨셉을 가지고 한번 여행을 다녀올까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는 또 우리나라가 사실은 첨단 산업에 대한 육성에 대한 지금 정부 정책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앞으로의 5년, 10년 가지고 가야 될 어떤 그 산업 분야에 대한 어떤 육성 정책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지 그런 분야에 대한 공부를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남국 의원님께서 그리시는 나의 정치적 비전, 뭐 다른 말로 하면 야망, 아니면 어떤 빅픽처라고 그럴까요? 뭐 어떻게 좀 어떤 정도까지 그리고 계실까요? 정치적 야망, 뭐 비전, 빅픽처 이렇게 하면 너무 거대하고 크고요. 그렇진 않고 사실은 이제 오늘 그 진행자 선배님께서 두 곡을 골라오라고 하셨는데 네. 골라오라고 한 곡 중 하나가 그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입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은 곡인데요. 힐 더 월드라고 하는 그 곡이 정말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치유하자, 우리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자, 치유하자, 세상을 더 이롭게 하자라는 그런 곡인데요. 정치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당장의 일, 우리 삶을 지금 살아가는 우리 세대의 어려움을 풀어내는 일, 그게 이제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에 할 수 있는 정치의 일, 그리고 조금 먼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치의 일을 좀 찾아볼 계획입니다. 이제 네.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네. 궁극적으로 어떤 나한테 그걸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네. 힘은 결국 자리에서 나올 거고.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정치가들은 나름대로의 그런 힘을 갖기 위한 그림을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하는 거는 전 정당하다고 보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권력 의지로 나타나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권력 의지가 너무 없었던 게 문제다라는 비판을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같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권력 의지가 나쁜 뜻에서가 아니라 네. 그런 게 좀 말씀하신 걸로는 제가 확 느껴지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제가 국회에 왔는데 어떤 기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저를 보고 취재를 하고 이렇게 쭉 1년간 지켜보면서 성실하고 진정성 있고 진실하고 열심인 것 같은데 하나가 빠져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게 뭐냐라고 여쭤보니까 절실함, 그게 없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실함이 빠져 있는 이유를 보면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욕심,
권력 의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사실 절실함, 절박함이 나오는데 그게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제가 자리에 대한 욕심이나 뭘 해야겠다, 뭐 장관, 뭐 국회의원 한 번 더 해야겠다, 국회의원 2번 더 해야겠다, 뭐 그런 욕심은 없지만 그러나 제가 이 정책 꼭 추진해야겠다, 안산을 위해서 이 예산 꼭 따와야겠다 이런 욕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처음 1년차 때도 안산을 위한 예산 이거 따와야겠다라고 했을 때 경기도까지 찾아가가지고 도지사님까지 만나가지고 달라고 찾아가가지고 담당자 그 실무자까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실장까지 찾아가가지고 만나니까 경기도까지 찾아가니까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보통은 국회의원이면 담당 협력관님 국회로 불러가지고 국회의원이니까 국회로 오라 그래가지고 만나 설명하고 예산 달라고 하는데 거꾸로 제가 경기도까지 내려가서 특히나 그때는 제가 이재명의 경기도 도지사의 측근인 걸 아는데도 그런데 거꾸로 내려가서 제가 담당자를 만나서 설명하고 필요하다고 예산을 달라고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되게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리에 대한 욕심은 없지만 일에 대한 욕심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은 있기 때문에 그런 눈앞에 있는 어떤 자리나 앞에 있는 어떤 단기적 이익 욕심 말고 좀 더 멀리 보고 크게 보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을 찾겠습니다. 네. 약간 공익 광고 비슷하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아니 저는 정치인들의 언어가 네. 좀 약간은 두리뭉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이 이제 빠져나갈 구멍도 있고. 그런데 너무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도 예. 말씀을 주셨을 때 네. 저보고 이제 진행자 선배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우리 의원님 처음 뵀을 때부터 보자마자 저보고 선배님이라고 하셔서 제가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원래 이렇게 성격 소탈하신 건지 아니면은 속된 말로 그냥 이렇게 좀 까놓고 얘기를 한다면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제스처인지 물론 제스처라고 말씀 안 하시겠지만 예. 어떠세요 성격이 본인? 그냥 원래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듯이 강아지 같은 성격이고요. 네. 항상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고 제가 대학에서 사는 동안에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동안에도 제자들한테 항상 세상에서 제일 낮은 사람 그리고 제일 겸손한 사람 내가 제일 바보다라고 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요즘에 이제 MZ라고 하는 이제 젊은 친구들 아니면 세태가 각박하다 보니까 손해 보기를 싫어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손해 보는 삶을 사는 게 나중에 돌이켜 보면 그게 더 많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손해 보는 삶이 그리고 남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이 더 행복한 삶인 것 같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또 아닐 때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 실수도 하고 또 잘못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겸손하게 그리고 더 친절하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하나의 어떤 호의가 나중에 보면 특혜가 권리가 되더라. 그렇게 이제 의원님은 좋은 의미로 의전이라든가 격식 다 파격하고 나름대로 소탈하게 접근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반대로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고 그럴까? 아니면 좀 도를 넘어서 오시는 그런 경험들은 없으세요? 이거 제가 제 자랑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 선거 때부터 선거 후보자 캠프일 때부터 선거 캠프의 사무실에 같이 청소를 했고요. 네. 당선돼서도 선거 지역 사무실 청소를 계속 같이 했고 지금까지도 지역 사무실 청소를 같이 저희 보좌진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 그 싱크대에 설거지 뭐가 있으면 제가 먹은 거는 제가 설거지 하고 있고 싱크대에 뭐가 이렇게 설거지가 안 된 거 있으면 그것도 제가 설거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간식이나 라면이나 뭐 빵이나 이런 것들 간식 제가 먹는 거 뭐 있으면 그냥 제가 가져다가 먹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운전을 하고 가야 될 때가 있으면 그냥 그 먼 거리니까 같이 그 수행비서관님과 함께 운전을 나눠가서 하려고 하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정이 뭐 4개 있었지만 그냥 혼자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쉬는 날이라 쉬어라. 네, 쉬어라 같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의전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의전을 잘 안 합니다, 보좌진이. 의전 안 합니다. 그래서 서운하시잖아요, 좀. 서운할 때도 가끔 있죠. 어떨 때가 있었냐면 여행을 같이 갔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진짜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좌진들끼리만 놀러 가버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이제 그 여행 경비를 해외 여행이었는데 여행 경비를 제가 다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동생들인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선배나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뭐 의원님들 하면은 같이 이렇게 함께 다니고 그러는데 저만 왕따 시키고. 그러니까 내가 위 어른들하고 같이 다닐 때는 나는 챙겨드리면서 그렇죠. 했는데 예. 막상 내가 갔더니 내 밑에 동생들은 나를 안 아무도 챙기더라. 챙기는 사람이 없는 거죠. 네. 자기들끼리만 잘 놀고. 그래가지고 눈물이 그때 약간 났었습니다. 네. 네. 근데 또 그러려니 살아야지. 또 서운하다 그러면 왕따 당하죠. 네. 예. 안산 주민들 만나시다 보면 네.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너무 잘생겼다? 네. 농담이고요. 예. 안산 뭐 너무나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제일 많이 듣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는 지난 20년간 안산이 발전이 너무 주춤했다, 더뎠다. 그걸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용인, 화성, 시흥 뭐 이런 데는 성남 이런 데는 되게 지난 20년간 도시가 성장하고 인구도 늘고 그랬는데 오히려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 줄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자존심이 좀 상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왜 안산도 왜 이게 안 되냐라는 그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보통 여의도에 국회 열렸을 때는 여의도에 계시는데 네. 안산 사무실이 있으시잖아요. 사무실이 어디 있으시죠? 저희 롯데시네마 건물 6층에 있습니다. 고잔 아, 신도시. 신도시 롯데시마 네, 6층에. 네. 그러면은 의원님을 좀 민원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의원님을 좀 찾아가서 꼭 좀 뵈야겠다. 무슨 요일 날 가야 제일 편하게 뵙나요? 저는 요일 상관없이 토요일, 일요일 뭐 상관없이 다 만났고요. 음. 근데 지금 임기가 이제 다 끝나는데 만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 안 떠나신다고 하니까. 안 떠나는데 이제 임기가 끝나가지고 음. 지금 사실은 이제 그게 좀 난처한데요. 음. 이제 새로운 당선인이 이제 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저를 만나기보다는 당선인을 만나는 게 맞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최대한 당선인을 위해서 비껴드리고 있는데 음. 여전히 저를 만나겠다고 찾아주신 분들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제가 심지어는 당적을 회복한 지가 바로 이틀밖에 안 됐는데 민주당의 민원을 넣어달라, 민주당의 정책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저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마음이 네. 진짜 너무 따뜻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제 국회의원으로서의 이제 그 회기는 다음 주로 끝나시고 정치는 계속 하실 테니까 자 그럼 어떤 모습으로 저희가 김남국 의원님을 좀 다시 뵐 수 있게 될까요? TV에서든 어떻게 해서든. 지역에서는 그냥 동네 후배, 동네 아저씨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는 계속 강조하지만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촛불 집회 봉사, 청소 봉사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욕심내지 않고 어떤 자리를 욕심내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일 욕심, 그리고 그 자리에 가더라도 그것은 국민이 잠깐 일하라고 권한을 빌려준 그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일 욕심내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고요. 무엇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건 편하게 부르면 달려가고 찾으면 언제든 응답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 시민들한테 한번 감사 말씀 한번 전해주시죠. 네, 지난 4년간 안산에서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고요. 여전히 저는 안산에서 정치를 하고 안산에서 변호사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안산의 여러 현안과 민원 그리고 또 법률적인 상담, 고민, 어려움이 있으시면 김남국 변호사를 이제 찾아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노래 듣습니다. 김광석이 부릅니다. 어느 늙은 노부부의 노래.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네. 흰머리가 늘어가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